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정민입니다. 오늘 뉴스에이는 국회 법사위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지난주 헌법재판소에서 이 검수완박 법안 통과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안은 유효하다는 애매한 결론이 나오면서 오늘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복구시킨 시행령을 고치라고 요구하자 한 장관은 깡패 마약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거냐며 맞섰는데요. 한 장관 사퇴를 두고도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최수현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들어서면서 본인 탄핵을 거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탄핵이란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기분에 따라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응하게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회의가 시작되자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고 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앞세워 한 장관을 몰아세웠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시는 거네요? 아니, 제가 언제 불복한다고 했습니까? 불복이죠.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효력에 맞춰서 법을 집행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의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는 거 공감해야 하나요? 이 내용에?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복구한 검수원복 시행령을 다시 고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 이제 유효로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취지를 존중해서 시행령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하게 되돌려야 한다는지 그 이유를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사퇴 요구도 일축했습니다. 저를 사퇴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만약에 이 결과가 4대 5가 아니라 5대 4였으면 이번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님들 다 사퇴하실 생각이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한 장관 탄핵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장관은 탄핵이라는 말이 깃털처럼 가볍게 쓸 수 있는 말인지 몰랐다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CLA 뉴스 최순입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는 그야말로 사사건건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이 사과를 요구하자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맞받았는데요. 계속 이런 식으로 붙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사과 요구에 사과는 민주당이 해야 한다며 굽히지 않았습니다. 입법권 과정에서 위장탈당 같은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정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번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들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영배 의원의 꼼수 탈당을 문제 삼으며 반격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 강경파 철험회 소속 의원들은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검증 실패를 따져 물었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다가 들키니까.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파다했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들키고 넘어갑니까? 대통령실에 하는 인사본부 2차 업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검사들이 포진해 있고 모든 걸 다 이렇게 검찰 왕국 이렇게 하니까 좀 말씀이 무리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민주당은 답변 태도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게 뭐 누가 의원이고 누가 장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장관의 무슨 변명의 장으로서. 여야 신경전으로도 번졌습니다. 입만 열면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그러고. 정리해 주십시오. 버릇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장관의 태도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지적을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십시오. 위원장님은 법무부 장관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최광우 의원. 또 반말할 겁니까? 최광우 의원. 김도읍 의원 말씀하세요.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좌편향적인 정치재판소라며 헌재 편향성을 제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이 검수완박 통과 과정에서 꼼수 위장 탈당 논란이 있었던 민영배 무소속 의원이 법안을 하나 발의했는데요. 철험회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단독 법안 처리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김철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무소속 민영배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최강욱, 김의겸, 김남국 등 강성 초선 모임 철험회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행법상 쟁점 법안을 논의하는 안건조정위원회는 최장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에 따라 위원 선임을 이유로 법안 처리를 90일까지 미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각 상임위는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5일 이내에 위원을 선임하고 최소 한 차례 안건 심사를 해야 합니다. 이를 두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법안 단독 처리를 더 빨리 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등 그동안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킨 법안은 모두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이었습니다. 숙려기간을 갖고 절충점을 찾으라고 만든 제도가 안건조정위원회입니다. 안건조정에 의결된 지 3시간 만에 회의를 소집하는 이 전례 없는 일부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여당이 위원장인 상임위도 5일 이내에 안건조정위원 선임을 마쳐야 합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비민주적인 입법 폭주를 계속하겠다는 시도라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에 민 의원은 안건조정위가 흐지부지 되지 않기 위한 조치라며 법적 미비점이 있어 보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원인은 국민의힘의 난동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친윤계 내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년 총선 차출론에 또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어차피 내년 총선은 친윤이 책임지는 선거라 수도권에서 한 장관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본인은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장에 친윤계 박수영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년 4월 총선 차출론을 재점화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586 운동권과 맞설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X세대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이 나와서 기존의 586, 소위 운동권 세력, 이 세대들을 좀 쫙 물리치는. 한 친윤계 중진 의원도 수도권 바람을 일으킬 자원이 부족한데 한 장관이 지휘봉을 들고 앞장서야 한다며 수도권 역할론을 거론했습니다. 신임 지도부가 친윤계 일색이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내년 총선은 친윤이 책임질 수밖에 없으니 대표 인물을 내보내야 한다는 현실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장관은 차출론에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 살 일이 굉장히 많고요. 저와 무관한 일이고. 한 친윤계 핵심 의원도 때라는 게 있는 것이라며 차출론을 이야기하기에는 이르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당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김남국, 김의겸 의원 등 7자리를 바꿨는데 친명계 자리에 친문, 중립 인사를 넣었습니다. 당내 화합을 시도한 거죠. 그런데 비명계는 사무총장이 유임되면서 반쪽 개편에 그쳤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당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호남목 지명직 최고위원회 비명계 송갑석 의원이 지명됐고 정책위의장에는 김민석 의원, 전략기획위원장에는 친문계 한병도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여러 구설에 올랐던 김의겸 대변인과 이 대표 측근그룹으로 불리는 7인의 멤버 김남국 제3사무부총장도 교체했습니다. 그들의 빈자리는 비주류 인사들이 채웠습니다. 통합, 탕평, 안정을 고려해서 당적 개편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사태 이후 격화된 당내 계파 갈등을 인적 쇄신으로 수습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비명계는 싸늘한 반응입니다. 내년 총선 실무를 맡을 조정식 사무총장이 유임됐고 새로 맡은 인사들도 이 대표의 우호적인 비명계 인사라 인적 쇄신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대표에게 쓴소리한 사람들도 아니고 다 무색무취한 사람들 아니냐며 시간벌기용 신용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은 변화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조 사무총장은 오히려 당내 화합에 적합한 인물이라며 맞섰습니다. 당직을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겠죠. 이 대표는 당직 개편에 이어 당내 소통 강화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새로운 사법 리스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19년 재판에서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위증을 그러니까 시켰다는 의혹인데요. 그 대가로 측근을 통해 특혜가 주어졌다는 의혹. 이 대표는 또 검찰이 신작 소설을 쓴다며 반발했습니다. 김민곤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모 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 관련 35억 수수 맞습니까?
김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알선 수재 혐의. 지난 2015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백현동 개발부지가 자연녹지에서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준주거지로 4단계 상향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대표의 측근 김인섭 씨와 공모해 해당 업체에게 70억 원을 약정받고 35억 원을 수수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가 받는 혐의는 또 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당시 이 대표에 유리한 증언을 했는데 검찰은 김 씨가 이 대표의 전화 연락을 수차례 받고 위증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김 씨가 한 통신장비 업체에 경기도 납품을 알선해주고 7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 돈이 위증의 대가일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향후 김 씨의 위증 혐의가 입증될 경우 이 대표를 향한 위증교사 혐의로 수사가 추가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해서 위증교사 의혹이 제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구자준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논란을 좀 살펴보려면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무려 2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KBS 추정육10분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해서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 측과 통화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때 이 검사 사칭 전화를 받은 김병량 시장 보좌진이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김모 씨입니다. 이 인물을 기억해 두셔야 하는데요.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의 반대 측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안이 끝난 게 아니라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또다시 논란이 된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경기지사 후보 시절인 2018년 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한 적 없다는 취지로 얘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는데요. 검찰 사칭하셨죠?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한 일 없습니다. PD가 한 거를 옆에 인터뷰하고 있었다라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습니다. 2019년에 재판이 열렸는데 이때 이재명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김모 씨였습니다. 2002년과 달리 입장을 바꿔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겁니다. 김 씨는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 당시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증언한 걸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요. 2002년에 이재명 대표와 반대 측에 있던 인사가 2019년에는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섰다. 검찰은 그 이후로 대가를 의심하는 거죠? 검찰은 김 씨가 이재명 대표가 시켜서 위증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김 씨에게 대가가 건네진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김 씨가 재판에서 증언한 게 2019년 2월인데요. 2019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위증의 대가로 당시 경기도 정책실장인 정진상에게 자신이 영업계약을 맺은 무선통신장비 업체에 납품을 청탁하고 업체로부터 7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시켜서 위증했다고 보는 증거로 검찰은 이 녹취 파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서 증언을 해달라고 말한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재명 대표 측도 전화 통화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데요. 민주당은 진실을 증언해달라고 한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게 아니라면서 김 씨가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일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부분이 궁금하던데 2019년 아까 재판 때 위증했다는 지금 의혹이잖아요. 만약에 위증이 밝혀진다면 그때 무죄 선고 났던 그 재판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이 대표는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3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김 씨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건 아니었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가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한 게 사실을 말했다기보다 평가의 영역, 그러니까 의견을 밝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김 씨가 위증을 한 걸로 밝혀진다고 해도 기존 판결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시청자분 질문이 그래서 이번 지금 이 의혹이 이 대표의 사법
적인 것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대표에게는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 그러니까 위증 교사라는 새로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섭 씨와 공모해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거든요. 위증과 백현동 사업이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도 검찰이 수사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백현동 사업과 또 연계고리를 좀 살펴봐야겠군요.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 구자준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악재가 터졌습니다. 내일 발표될 일본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강제징용 표현에서 강제가 빠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도 강력 항의를 준비 중입니다. 도쿄 김민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사용하는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내일 발표합니다. 한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전시 중 조선인이나 중국인이 강제로 끌려왔다고 설명된 부분에 수정이 예상됩니다. 강제란 단어 또는 강제성을 뜻하는 표현이 사라지거나 모호하게 서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強制的に連行じゃなくて動員されとか変わったのはありますね。その言葉が少し変わってます。 2년 전 종군 위안부에서 종군을 빼고 강제징용 역시 강제 또는 연행을 삭제하기로 한 당시 스가 내각의 가기 결정 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사실을 줄곧 부정해왔습니다. これらはいずれも強制労働に関する条約上の強制労働には該当しないものと考えておりまして、これらを強制労働と表現することは適切では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일본이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 초치 등 항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고민에 빠진 모습이네요. 네, 엇갈린 해법 때문입니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당내 생각이 엇갈리는데요. 먼저 친문 의원이 내놓은 해법입니다. 지금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팬덤의 그런 거를 벗어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 차원에서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개딸과 절연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의 제명인의 마을 탈퇴, 또 폭력적 팬덤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나서서 단호하게 액션을 취해야 한다 뭐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반면 친명계는요, 외부 탓이기 때문에 개딸에 대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는 쪽입니다. 개딸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은 일부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자꾸만 민주당을 공격하는 프레임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을 뭔가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이고 무지성적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폄훼하는 용도로 쓰고 이재명 대표는 애매한 입장입니다. 그제 이 대표도 이원욱 지역 사무실 앞으로 몰려간 사람들이 진짜 우리 지지자들인지 의심스럽다면서 개딸에 대한 믿음을 보이다가도 손절하겠다는 항의 전화가 나에게도 온다면서 통제가 어렵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체 요청은 하는데 또 단호하게 나서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안 좋은 이미지의 이 이름만 바꾼다면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여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개혁의 딸,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요즘은 혐오 단어로 슬슬 바꿔 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꾸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누가 깨딸 하자, 깨딸. 그럼 왜 딸만 합니까? 남자들도 많은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개딸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 한다면서 중재자 코스프레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광 후기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네, 지방의회 의원들이 요즘 줄줄이 해외 출장을 떠나고 있는데요. 가서 뭘 하고 돌아왔는지 제가 보고서를 봤더니 마치 관광 후기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공주시의회 의원들이 말레이시아를 다녀온 뒤 쓴 보고서인데요. 네, 일광욕 중인 도마뱀,
이 사진이 왜 나올까요? 네, 세계 문화유산 도시 말라카에 가서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면서 이 도마뱀 사진을 넣었고요. 인증 사진을 가장 많이 남기는 곳이라면서 포토존에서 찍은 소나트 사진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네, 온천을 즐기는 모습도 있는 건가요? 네, 지난달 아산시 의회 의원들이 호주 출장 중 들른 곳인데요. 보고서에는 온천수의 성분, 효과를 소개하거나 탕의 입구마다 안내판이 있어서 참 세심했다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출장 일정에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와 멜버른 컨벤션, 해안도로 등등이 있었고요. 국회의사당이나 시청사도 가기는 갔지만 구체적 내용을 보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양시 의원들은 지난해 10월 그리스에 갔는데요. 이 출장 일정을 보면 태양의 후예 드라마 촬영지도 있고 아테네 도시 등 유명 관광지가 포함됐죠. 네, 뭘 배워왔나 봤더니 QR코드, 휠체어 리프트 이런 거가 쓰여 있던데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니죠? 네, 출장을 다녀온 의원들은 별 문제는 없다는 반응입니다. 방문 코스 중에 있던 건 사실이지만 광고가 다 목적으로 간 건 아니다. 이렇게 조금씩 보고 온 것들이 저는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활성화 도시 때문에 저희가 벤치마킹 하려고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됐으면 그 사진을 올리진 않았겠죠. 오늘도 의원들은 출장을 떠났습니다. 창원시 의원들은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등으로, 인천 중구 의원들은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으로 갔는데요. 계획서에는 궁전과 성, 호수, 성당 같은 관광지 일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천만 원씩 들어간 세금이 아깝지 않게 국민에게 도움이 될 시간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유 씨는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는데요. 연예인의 마약 범죄를 여러 번 밝혀냈던 마약 수사 전문 검사 출신이자 검찰총장 직무대리까지 지낸 변호사입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배우 유아인 씨가 아무 대답 없이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씨가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나타난 건 오늘 오전 9시 20분쯤. 당초 지난 금요일 조사 예정이었지만 공개 소환이라며 날짜 조정을 요청했고 사흘 만에 사실상 기습 출석한 겁니다. 유 씨의 소변과 모발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마약류는 프로포폴과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 모두 4종류. 유 씨는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우선 검찰총장 직무대리까지 지내고 지난해 5월 검찰을 떠난 박성진 변호사가 유 씨의 방패로 나섭니다. 10년 전 연예계를 발칵 뒤집었던 박시연, 장미인의 이승현 씨 등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국내 마약 수사 전문가로 꼽힙니다. 프로포폴을 투약할 필요가 없는 보톡스 이런 단순 미용 시술이나 또는 통증 치료 과정에서 마치 마취가 필요한 것처럼 연예인이나 검찰에 오랜 기간 몸담았던 대형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도 합류해 유 씨 변론에 나섭니다. 치열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한데 유아인 씨가 초범이란 점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은 오늘 조사를 통해 유 씨의 정확한 마약 투약 횟수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유튜브 마약 방송으로 논란이 된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내일 한국에 옵니다. 전 씨는 광주를 찾아 사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재단은 반성하고 사죄하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오늘 점심 무렵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저는 지금 JFK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서울 인천 국제공항에 화요일 오전 5시 20분경 도착 예정입니다. 전 씨는 어릴 때 집에서 5.18은 폭동이었고 우리 가족이 피해자란 교육을 받았다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도착 즉시 광주부터 찾아 제대로 된 회개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도착하고 나서 바로 5.18 기념재단으로 향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소중한 기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에 대해 5.18 기념재단은
반성과 사죄를 위해 광주에 온다면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귀국 즉시 광주로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전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내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전 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마약을 투약했다가 뉴욕 현지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바 있습니다. 전 씨는 용기가 부족해 마약의 힘을 빌려 말한 것뿐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복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자, 국내에도 광범위하게 퍼진 마약이 대체 어떤 식으로 반입되는 걸까요? 경찰이 이번에 잡은 마약 일당은 하와이에서 과자로 속여서 국제우편을 통해 몰래 들여오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에서 한 남성이 내리자 누군가 기다렸다는 듯 다가옵니다. 남성에게 건넨 건 마약입니다. 마약은 주로 클럽에 뿌려졌는데 클럽 화장실이 공공연한 투약 장소로 이용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미국 하와이에서 마약을 보내고 이를 국내 주요 클럽 등에 유통시킨 일당 3명을 붙잡았습니다. 5년 전 서울 강남의 클럽에서 일하며 마약을 유통시키다 수배력이 떨어지자 하와이로 도주한 30대 남성이 현지 마약 공급책을 맡았습니다. 본인 맞죠? 수표증 발부되어 있습니다. 수표증 내용은 마약 일반인가요? 50여 차례에 걸쳐 과자가 담긴 상자에 마약을 숨겨선 미리 물색해 둔 빈집에 국제 우편으로 보내고 이를 서울, 대구, 부산 등지에 클럽에 유통시켰습니다. 하지만 때마침 찾아온 집주인이 먼저 뜯어본 택배에서 대마초를 발견하고 신고하면서 꼬리가 밟혔습니다. 하와이에서 그 택배가 잘못 배송됐다는 그런 신고를 받고 저희들이 수사를 착수하게 됐고 하와이에서 밀반입된 경우는 아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주범 등 11명을 구속하고 마약을 투약한 5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시가 20억 원어치의 대마초, 엑스터시, 코카인도 확보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 한 빌라에서 불이 나 나이지리아 국적의 남매 4명이 숨졌습니다. 갑자기 번진 불길에 부모는 가까스로 막내만 안고 대피했는데요. 그 사이에 다른 자녀들이 참변을 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신선미 기자입니다. 건물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창문 틈에서는 쉴 새 없이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경기도 안산의 3층짜리 빌라 1층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3시 반쯤. 화재 열기로 인해 창문이 떨어져 나갔는데요. 이 깨진 유리 조각과 잔해들이 옆 건물까지 넘어왔습니다. 폭죽 같은 게 팡팡 터져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연기가 너무 자욱하게 나길래 그래서 119 신고를 한 거죠.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으나 방 안에서 나이지리아 국적의 어린이 4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11살, 7살, 6살, 4살의 남매 사이였습니다. 부부와 5명의 자녀까지 모두 7명이 있다가 화를 당했습니다. 갑자기 번진 불에 엄마는 2살 배기 막내를 안고 창문으로 뛰어내렸지만 다른 자녀들은 미처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가족 외에도 우즈베키스탄인 2명과 러시아인 1명 등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당 빌라에는 모두 11가구, 41명이 살고 있었는데 주로 외국인들이었습니다. 1994년 지어진 사고 건물에는 소화전도 스프링클러도 없었습니다. 소방시설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찰은 가전제품들이 멀티탭에 연결돼 있었는데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입문 주변에 지금 TV와 냉장고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국가수 감정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부부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자, 이 나이지리아 가족은 전에 살던 반지하방이 불에 타 이사한 곳에서 또다시 맞닥뜨린 불길에 4남매를 잃었습니다. 방 2칸, 10평 남짓한 집에서도 누구보다 화목했던 가족이었습니다. 이어서 이혜주 기자입니다. 병원 어떻게 가요? 울음을 참지 못하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한 여성. 숨진 4남매의 친척입니다. 이러다가 수소문을 진짜 많이 안 주세요. 10년 전부터 가족과 알고 지내던 지인도 울음을 멈추지 못합니다.
나이지리아 가족은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참변을 당했습니다. 10평 남짓의 방 2칸짜리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한국에서 중고 물품을 수거해 나이지리아로 수출하는 일을 하며 살림을 이어나갔습니다. 애들은 많고 여자는 집에 살림했으니까 혼자서 벌어서 여러 사람들 살았지. 2년 전 인근 지하방에서 살 때는 벽 스위치에서 난 화재 사고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당시 5살이던 셋째 아들의 화상 치료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 30만 원이었나? 19년서부터 코로나니까 2년 가까이 일을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 가정 경제는 되게 파탄이 됐겠죠. 한 기업이 치료비를 후원해주고 집도 3층으로 이사하며 어려움을 넘기나 했는데 이번 두 번째 고난은 너무 큰 희생을 남겼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어요. They are very good family. They don't have any problem. 채널A 뉴스 이해주입니다. 인천 강화 만이산에서 어제 불이 났는데요. 17시간 지난 오늘 아침에야 큰 불이 잡혔습니다. 한때 국가 보물인 정수사 대웅전이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김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캄캄한 산 속에 시뻘건 불길이 일렁입니다. 산불 진화대원들이 가파른 산을 오르내리며 연신물을 뿌립니다. 인천 강화군 만이산에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2시 44분쯤.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겹치며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헬기 11대, 장비 39대를 비롯해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원 등 1,426명이 진화 작업에 동원됐습니다. 하늘이 그냥 시커먼 거 그냥 이로 그냥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저로. 불이 그냥 빨갛게 오르는 거야. 부렁부렁 그냥 붙으니까. 불이 난 곳 가까이에 있는 국가지정 보물이 있는 정수사 인근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밤샘 진화한 끝에 오늘 오전 8시 주불을 잡았습니다. 불이 난 지 17시간 만입니다. 이곳 만이산 입구에서 시작된 불은 축구장 30개 크기인 산림 22헥타르를 태웠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국가보물인 정수사 대웅보전도 지켰습니다. 경찰은 만이산 초입에 있는 굿당과 인근 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방화 가능성보다는 꺼지지 않은 재가 옮겨 붙거나 자연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이 재점화 가능성에 대비한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합동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낼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안 오르는 것 찾기 어려운 고물가 시대입니다. 치킨과 햄버거, 생수를 포함해 여러 인상 소식만 줄줄이 들려오죠. 특히 체감이 많이 되는 먹거리 물가가 들썩여서 부담입니다. 광민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3대 업체가 가격 인상을 시작한 것은 2년 전인 2021년. 교촌이 신호탄을 쏘고 이후 BHC와 BBQ가 최대 2,000원을 올리며 치킨 2만 원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채 되지 않아 교촌이 다음 달 3일부터 가격을 최대 3,000원 올립니다. 배달비까지 포함하면 치킨 가격은 3만 원에 육박합니다. 솔직히 치킨 한 마리 먹기도 요즘 너무 겁이 나가지고 잘 안 먹기는 해요. 3만 원 되면 더 안 먹지 않을까. 지금 애들이 너무 치킨 좋아하는데 저희는 이제 직접 뭐 배달 안 시키고 직접 찾으러 간다던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 한 차례씩 가격을 올렸던 햄버거 가격도 다시 올랐습니다. 지난달 맥도날드, 롯데리아에 이어 이달에는 버거킹이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2% 인상했습니다. 가격은 오르고 양이 적어지는 그런 게 다른 뭐 햄버거뿐만이 아니라 뭐 냉면 같은 거, 라면 뭐 이런 것도 다 4인 가구니까 뭐 한 달에 한 100만 원 이상은 식비로 쓰고 있는. 체감 한 1.5배? 2배 정도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예. 생수 물가도 한 달 새 7.1% 오르며 11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물값도 그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물을 집에서 정수기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이렇게 먹거리 물가가 다시 들썩이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전기요금 인상 여부도 이번 주 결정됩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팍팍한 지갑 사정에 시달리다 보니 최대 100만 원 소액 생계비 대출만으로도 취약계층은 숨통이 트입니다. 간신히 50만 원 빌린 남성은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송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이 시작된 첫날. 부모님 요양병원비를 마련하려고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댔다 추심업체에 쫓기는 한 남성이 첫 상담을 받았습니다. 찜질방을 전전하던 그는 50만 원을 빌린 뒤 눈물을 쏟았습니다. 지금 주거지가 너무 불분명해가지고 채권 주신 때문에 그래서 좀 잊을 곳이라도 마련하고자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라도 없어지면 그냥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생계비 대출 상담을 받은 사람이 오늘 하루만 1,000명이 넘습니다. 사전 예약을 못해 발걸음을 돌린 사람도 있습니다. 인터넷 예약이 할 줄 모르고 밑에 자막도 안 보고 또 서울역까지 갔다가 다시 오고 영지가 불편해요. 무슨 시스템이. 소액 생계비 대출은 서민들이 평균 금리가 연 414%인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걸 막기 위해 마련한 제도. 연소득 3,500만 원 이하면서 신용점수가 하위 20%인 성인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25,144명이 사전 예약을 했는데 접속자 폭주로 한때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대출 금리는 최대 연 15.9%로 성실 상환을 하면 연 9.4%까지 낮아지지만 여전히 높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좀 잔인해요. 비참하게 해요, 사람을. 소액 생계비 대출은 올해 1,000억 원 공급되는데 금융당국은 상환율 등을 보면서 대출 규모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삼성전자와 애플 CEO가 중국을 방문했는데 행보는 엇갈렸습니다. 중국 투자에 대한 미국의 규제 같은 두 나라의 기술 패권 경쟁이 영향을 줬던 분석이 나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베이징 번화가에 있는 애플 매장에 팀쿡 CEO가 청바지 차림으로 나타납니다. 베이징 시민들에 둘러싸여 팬미팅을 하듯 사인을 해주고 자리에 앉아 여유 있게 손도 흔듭니다. 시진핑 3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포럼에 퀄컴, 지멘스, BMW 등 글로벌 기업 최고위급 100여 명과 함께 초대된 팀쿡이 시민들과 떠들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포럼 연설에서 팀쿡은 중국과 애플은 30년 동안 함께 성장했다며 공생적인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아이폰의 80%를 중국에서 제조하고 매출 20%가 중화권에 집중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함께 포럼에 초대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조용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좀 뵈려고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국경이 날씨가 너무 좋죠. 네, 날씨가 좋습니다. 최근 미국이 중국 내 반도체 공장 확장에 제동을 걸고 중국이 반발하는 등 팽팽한 기술 패권 경쟁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필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나를 아끼면서 좀 모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요. 3년 만에 방중이지만 낸드 플래시 40%를 생산하고 있는 시안 공장은 찾지도 않았습니다. 이 회장은 시주석의 최측근인 천민얼 텐진시 서기를 만나 대화 창구는 열어뒀습니다. 중국 공장에서 위탁 생산하는 애플과 미국 보조금을 받을 경우 대중 규제를 받아야 하는 삼성의 행보가 중국에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어제 인천공항에서 강제 송환을 기다리던 카자흐스탄인 2명이 도망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아직 한 명은 잡지도 못한 데다 허술했던 초동 대처도 논란입니다. 도주한 지 8시간이 지난 뒤에야 수색견이 투입됐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합차에 있던 경찰이 다급히 뛰쳐나갑니다. 인근 편의점에 있던 20대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 한 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카자흐스탄인은 어제 새벽 인천공항에서 도주한 2명 중 1명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차로 200km 넘게 떨어진 대전 동구에서 도주한 지 17시간 만에 붙잡힌 겁니다.
편의점에서만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내부에 보통 의자 있잖아요. 거기 앉아 있었고 큰 저항은 없었대요. 경찰은 함께 도주했던 10대 카자흐스탄인도 뒤쫓고 있습니다. 입국이 거부된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 2명은 출입국 대기실을 나와선 어제 새벽 2시 40분부터 인천공항 환승구역 내 창문을 열려고 시도했고 3시 28분 창문을 깨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가로질러 새벽 4시 18분쯤에는 공항 울타리를 넘었습니다. 경찰이 도주 신고를 접수한 건 새벽 4시 34분. 법무부와 공항 경찰 등은 2시간 가까이 이들의 도주 과정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수사 협조 과정도 우왕좌왕이었습니다. 공항 측은 도주 5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수색견 탐지를 요청했습니다. 이마저도 시신이나 실종자를 찾는 데 훈련된 수색견이라며 거부됐다가 거듭된 요청 끝에 도주 8시간 만에 수색견 2마리를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체나 이렇게 냄새 맡아가지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 찾는 정도인데 그 상황실 쪽에서 요청을 계속 강력하게 해가지고 나왔답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출입국 대기실 관리는 법무부가 맡고 있는데 대기실에서 환승구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 보안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큽니다. 이 학폭 가해자 처벌은 강화가 되고 있다지만 이 피해자를 보듬는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학폭 피해자를 위한 대안학교가 단 한 곳 있는데 그마저도 깊은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전민영 기자의 현장 카메라 시작합니다. 한창 수업이 진행 중인 이곳은 국내 하나밖에 없는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치유학교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뛰어놀아야 할 강당엔 이렇게 통제선이 둘러져 있는데요. 무슨 일인지 학교 현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학교 뒷마당에 모닥불을 피우고 교사와 학생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모두 학교 폭력을 겪은 피해 학생들입니다. 오늘 뭐 했어? 짐 치고 깽가리 들어왔어요. 어땠어? 재밌어요. 네네. 상당히 어려워요. 이 학교 졸업생과 가족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전교왕따가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음식물 같은 거를 옷에 고의적으로 쏟는다든가 이렇게 밀쳐가지고 신발 셔츠도 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애가 장난으로 제 명치를 발로 찬다거나 고가의 물건을 일주일 동안 가져가고 안 돌려준다거나 욕설은 기본이고 후유증은 컸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싫어가지고 옥상에 올라간 적도 있고 학교를 제가 몇 개월 동안 안 다녔었어요. 마지막으로 찾아온 곳이 전국 유일한 학교폭력 피해자 대안학교 해맑음센터였습니다. 교과 수업과 병행한 심리상담, 요가, 뮤지컬 수업이 치유에 도움이 됐습니다. 뮤지컬 노래하면서 사람들한테 공연한다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살면서 내가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전혀 생각도 못하는 부분인데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런데 지난해 기숙사 건물 일부가 기울어졌습니다. 정밀 안전점검 결과는 D등급. 교육시설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B등급 이상을 유지를 하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어요. D등급이라는 의미는 이제 사용 불가란 얘기죠. 살짝 휘었습니다. 부푸름은 일단 건물 붕괴 징조예요. 아이를 맡기러 왔다가 시설을 보고 되돌아가기도 합니다. 예산이 5년째 동결이에요. 교통편이 안 좋고 낙후됐으니까 그래도 부모님들이 그냥 머리 흔들고 속상해하고 울고 가시기도 하고. 대안은 이전뿐. 큰 길에서 밭을 끼고 한참을 들어오면 곳곳이 부서진 건물이 나오는데요. 해맑음센터 이전 후보지 중 하나인 서산의 한 폐교입니다. 교육부가 후보지 3곳을 제안했지만 모두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 폐교들로 상담 인력 등 교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각 지역 교육청이 부지 제공에 소극적이어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이들이 여기 가는 기분은 어떨까? 화도 났고 답답도 하고 이렇게 없나? 피학생들을 마치 어디 구석에다 갖다 처박아 놓는 느낌?
10년 동안 335명을 일으켜 세워준 해맑음 센터. 피해자들의 유일한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피해자 학생들이 좀 치유받고 저처럼 뭔가 인생의 변환점이 될 수 있는 곳으로 많이 자리 잡혔으면 좋겠어요. 학폭 피해자들을 위한 교육 당국의 미온적인 대처가 또 다른 상처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전민영입니다. 웬만한 국가 전체 공군력에 맞먹는 규모의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들어오자 때를 맞춘 듯 북한은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한미 양국의 이지스 구축함과 군수 지원함 등의 호위를 받으며 작전을 수행하는 미 해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 길이 332m, 높이 23층 건물 수준의 승선 인원만 약 6천 명에 달하는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전투기 FA-18과 공중 조기 경보기 등 약 90대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어 웬만한 국가의 전체 공군력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잇따르자 지난해 9월 로널드 레이건 이후 6개월 만에 미 항모가 방한한 겁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마치고 내일 부산 작전기지 입항을 앞둔 가운데 북한은 오늘 오전 7시 47분부터 8시까지 황해북도 중화군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도발을 또 감행했습니다. 미사일은 약 370km를 날아가 동해상에 탄착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이달 들어서만 7번째로 니미츠함뿐 아니라 지난주 경항목급 마킨 아일랜드 함이 한반도 해역에서 각각 훈련 중인데도 미 항모를 노리는 대담함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니미츠함의 승선에 북한의 핵공격 시도는 곧 정권 종말이라며 연합훈련을 지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기소 위기에 내몰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이른바 좌표 찍기에 나섰습니다.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거죠. 검찰엔 곧바로 협박 편지와 수상한 물질이 전달됐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전용기에서 내리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결백을 주장하며 검찰 수사를 원색 비난했습니다. Weaponization of law enforcement against their political opponent is something straight out of the Stalinist Russian horror show. 검찰 수사는 자신과 지지자들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고 마녀 사냥이라며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시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SNS에는 검찰 부정행위, 선거 개입이라며 증거도 없고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사검사를 인간 쓰레기라고 비난하며 실명과 사진까지 올렸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곧바로 행동으로 옮겨 10시간여 만에 흰색 가루가 든 편지 봉투를 뉴욕 맨해튼지검 우편실에 전달했습니다. 수사검사 이름과 함께 당신을 죽일 것이라는 협박 편지도 들어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성인 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사 돈으로 합의금을 주고 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뉴욕 검찰이 이르면 현지 시간 오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을 겨냥한 공격 수위와 지지층의 결집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일찍 찾아온 꽃 소식에 서둘러 꽃 구경 계획 세우는 분들 많으시죠? 남해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미 핑크빛 물결이 가득한데요. 서울도 지난 토요일 벚꽃이 공식 개화했습니다. 오늘 아침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왔지만 이번 주 갈수록 기온이 오르면서 금요일 낮 기온 23도까지 오르겠고요. 짙어지는 봄 기온에 주말이면 서울도 벚꽃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출근길 서울은 5도, 대전 2도, 전주는 3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16도, 광주 18도로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충북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봄철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은 서쪽을 중심으로 국에 먼지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헌법재판관은 구인의 현자로 불립니다.
우리 사회의 근간을 지키는 헌법 수호자들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헌재 판결이 정치권 도마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 누구 추천인가 따져보게 되고요. 자, 내일과 모레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데요. 후보자들은 헌법만 생각하면서 양심에 따르고 의원들도 정치색을 강요하지 말기 바랍니다. 구인의 현자, 대한민국 법치국가 최후의 보루니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헌법 수호의 무게,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